이제 풀고요. 25회 이거를 뭐 좀 풀고 일부 약간 질문 안 읽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회는 뭐 정답 위주로 다 풀 겁니다. 이렇게 좀 약간 속도를 내서. 자, 1번 보시면 1번 25회 때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 있죠. 이걸 라지라는 거고, 여우에 건물 같은 게 있던 걸요 건부지해 줍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럼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게 적당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치자. 최유효 이용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이걸 건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여기다 10층 바로 지으면 되죠. 근데 얘는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건부 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 이 그린벨트 지역, 이러한 지역은 뭐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예컨대 여기 뭐 모텔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나지, 얘는 건부지라고 하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 구입해봐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뭐 농사밖에 없지죠. 그러니까 아예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땅을 구입하니까 이 땅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건부지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 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나지는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죠. 요걸 나지라는 겁니다. 요때 3번의 건부지 가격은요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보다는 낮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낮게, 최유효용 상태가 아니라면 낮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4번에 건부지는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큰 2번. 이거는요 1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66페이지.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요거는요 체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2번을 답해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요거는 22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번은 200 몇 페이지라고요? 22페이지. 자, 이거 보면 보통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이게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자, 요걸 뭐라고요? 요거를, 자,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가치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가치. 자, 요 가치의 본질이 뭐냐면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요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현재의 값이다 해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의 값. 근데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게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거나 싸게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요걸요 가격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요거는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죠.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 아닙니까? 과거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볼게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요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죠. 맞는 겁니다. 3번에 볼게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라 과거의 값입니다. 그리고 가치는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의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요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죠. 다양하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거는 뭐 그 부동산 학계적인 뭐보다는 주택법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주택법. 자,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뭐 단독 이거는 공동주택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660제곱미터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하면서 층수가 4계층 이하에 있는 주택, 요거는 그건 맞는데 660 이하가 아니라 초과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다가구 주택,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여기까지 맞는 거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번의 다세대 주택은요, 이거는 공동주택 맞는데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5개 층 이하가 아니라 4개 층 이하의 주택이죠. 4개 층 이하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다중주택은요, 뭐 고시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칸칸마다 무슨 욕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사시설이 다 갖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욕실은 갖출 수는 있습니다. 뭐는 갖출 수 있다고요? 화장실 같은 거 갖출 수 있지만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 돼요. 이렇게 어쨌거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아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5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여기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요거는 무슨 여기에 또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건 뭐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정법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이제 이걸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재건축하면 낡고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헐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다 하는데 3가지 형태로 다시 짓습니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지어야 되는데 요거는요, 애초에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조합원용입니다. 누구 용이라고요? 조합원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요거 가지고 이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요, 국가한테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가에서 이거를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용으로, 기부 체납용으로, 기부 뭐라고요? 기부 체납한다 합니다.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걸 뭐라고요? 기부 체납한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데, 자, 이때 이 사업의 사업 주체가 조합원입니다. 조합이죠.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올랐다. 그러면 얘들 비싸게 팔린다는 얘기죠. 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됐다는 얘기죠. 이건 부정적인 영향이죠. 돈 많이 갖다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이 할증됐다. 이거는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층수를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건축 기간 동안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때 이주비에 대한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긍정.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 기부 체납이 증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요, 4가지네요. 건설 자재 가격 올라가 상승, 조합원 부담금 인상, 공사기간 연장, 기부 체납 증가했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얼마냐, 몇 개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재는 22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냥 26페이지.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가격 수량인데, 이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수요자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는요, 수요 우측입니다. 뭐라고요? 수요 우측.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요, 공급 우측입니다. 뭐가 우측이라고요? 공급 우측. 사회적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입니다. 수요 좌측.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지 곡선 자체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 그다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입니다. 수요 좌측. 그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오비가 있고 대체적인 하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 더 사려고 하죠. 오비는 안 사려고 하겠네요. 이것도 수요 좌측입니다.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요 수요 우측이 되겠네요. 수요 우측. 그래서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그래서 수요 좌측은요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그다음에요 대체 주택 가격 하락했죠. 요 세 가지를 답하면 됩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요거는 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6페이지. 자, 우리 독립성이 없는 거, 독립성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성 있는 거. 그 누구냐면 조영남 아시나요? 조영남 아주 오래된 옛날 가수인데 조영남이가 이제 이 명작을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그렸어요? 자, 아는 사람한테 맡긴 거죠. 명작을 도용하는 바람에 한번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뭔 적 있다고요? 입건된 적 있어요. 자, 명작을 도용하는 바람에 어떻다고요? 입건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명작을 입건하다 이 명작을 도용해서 입건됐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요 독한 사람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죠.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는 수목 있죠. 이거 독립성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무조건 그냥 독립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작물 있죠. 매년 경작을 요하는 채소, 곡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임목 있죠. 임목 등기에 따라 등기된 임목. 그리고 요거는요 건물.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명작을 도용하는 바람에 입건됐다는 얘기죠. 누가요? 조영남이. 그래서 자, 거기 보면 1번 건물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독립성이 있고 4번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있죠.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농작물은 무조건 독립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상 전부 다 독립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는요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인공적인 또랑이 될 수도 있고 수로가 될 수 있고 자연적인 수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농수로 같은 거를 세멘트 쳐발라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를 너 그 농수로만 네가 사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성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8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자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돼 있는데 균형점 아닙니까? 그러면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균형량은요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1번부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3번 볼게요.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 이렇게 둘 다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큰 경우 했으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밑줄 쳐볼게요. 큰 경우. 수요의 증가가 뭐라고요? 큰 경우.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수요의 감소가 뭐라고요? 큰 경우. 자,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되죠. 변화표 큰 것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수요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게 할 수 있죠. 집에서 그려보세요. 자, 4번 볼게요.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있죠.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다시 해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요약집 교재입니다. 요약집. 우리 아까 공부했던 요약집 있죠? 요건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항상 계산할 때는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다만 자, 가격과 수요량은 거꾸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인다. 요거 마시면 돼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답니다. 일단은 부호는 무시하고 4%가 인상됐대요. 자,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랍니다. 여기 2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나눈 게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곱하면 몇 프로하고요? 8%다. 일단 숫자는 해결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했죠. 수요량 감소한 겁니다. 8% 감소. 정답은요 8% 감소해 줘야 돼요. 8% 감소. 이렇게. 이거 한번 풀어보고 오셨나요? 어떻게 저희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저번에 안 풀어가고 내가 30cm 자각 보려고 했는데. 자, 아까 저기 아이스크림 주는 바람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원래는 저 자를 좀 꺼내와야 되는데 저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뇌물에 약해갖고 올해 요번 주에는 그냥 넘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얄짤이 없습니다. 얄짤이.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거 10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는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법률적 측면보다는 무슨 자산 부채의 효율성, 재무적 효율성 이런 거 나왔죠. 아무래도 경제적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관리 아니면요 자산 관리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 관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경제적 관리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라는 것은요 이거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있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적인 관리보다는 내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지 않고 있죠. 층수 이런 게 막 높이는 거 아닙니다. 변화시키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거 있죠.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걸요 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건물 관리의 경우에 생애 주기 비용이 있죠. 전신, 안노폐 이런 식으로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간 사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화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적절한 관리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와 관리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리를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 교재 20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6페이지. 자, 이렇게 시설 관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있죠.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관리. 자, 일반적으로 기술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운용 유지.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는요 자, 이 때로는요 부동산 여러 개 있다면 수익성이 떨어진 거 팔겠다는 얘기죠. 다른 거 구입하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냐, 오염도 좀 관리하고 증축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다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 이걸요
자산 관리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4번은요,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인데, 뭐 부동산을 구입하고 팔고 이렇게 하려면 시장 및 지역 경제를 분석해야 되죠. 경쟁 요인이라든가 수요 분석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자산 관리하는 거고, 5번은 자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는 해줘야 돼요. 시설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를요, 시설 관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12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20페이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요, 토지 용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한 조세 정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럼 그런 지역만 아무래도 고율로 과세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는 적당한 어떤 조세 정책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정 용도에 맞게끔 용도에 따라서 상이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라고요? 상이한 세금. 투기가 극성인 토지 같은 경우는요, 고율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된다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누구한테요?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 있죠. 그다음에 5번 해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을 자꾸 만들게 되면, 주변에 확대된다면 이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은요, 이 민간 임대주택을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그러면 그만큼 탄력적이 되는 거죠.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는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요거는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99페이지.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거나 아니면요, 어떤 사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공평한 소득분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근거입니다. 토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든가, 예를 들어 독점 같은 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인 바람에 누구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아무래도 누구는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데 5번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있죠. 요거는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강구할 건가 그런 얘기죠.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거는요, 어떤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정책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겠죠? 왜 개입하냐 그게 아니라 5번은요, 이렇게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개입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많이 틀렸는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개발 사업 시에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요, 우리 교재 20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시장 분석, 요거는요,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요,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순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시성 타자다, 이런 식으로.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기억하시고, 이 시장 분석은요, 요 동종류의 부동산들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상황 나와야 되고, 요거는요, 요번에 개발하려고 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있죠? 요걸 분석하는 건데, 요 분석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 흡수가 됐냐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대림산업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삼성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됐나, 분양이 됐나. 예컨대 1년 동안 자 분양하자마자 요입당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요자가 많아요, 저거요? 많다는 얘기인데 분양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다. 그럼 얘들도 들어가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걸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요,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그 분석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민감도 분석은 우리 아까 투자론에서 했어 안 했어요? 공실이라든가 임대료를 살짝 올려보고 내려보니까 기대치가 어떻게 변하는 얘기죠. 위험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통 1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시장 분석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나와야 됩니다. 맨 끝에 보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맞고, 3번에 시장성 분석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매매나 임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있죠? 요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14번 볼게요.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요 1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임대주택 제도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약간 어려운 표현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은요 임대료를 싸게 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다 결정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임대주택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락하게 될 때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가 1번 상당히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는 작아진다는 얘기는, 임대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 공급량을 팍 줄이겠다는 얘기죠.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료 내려갈 때 공급량이 크게 줄어드는 거 있죠. 이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또 크게 늘어나는 거 있죠.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과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거 이동도 감소되고 질도 떨어지고 있죠.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겁니다.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는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른 불합리한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약간 더 까탈스러운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의 희망주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LH공사에서 주로 신혼부부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을요 희망주택이라 하는데, 요거는 임대료 좀 낮게 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볼게요.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요 임대료 차익만큼 결국은요 주거비를 보조받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거고. 자, 보통 장기 전세 주택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것은, 자, 보통 이제 전세 기간이 20년 이내 있죠. 20년 이내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장기 전세 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 이내가 아니라 2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 있죠. 요거 20년 좀 기억하세요. 20년.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치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체계적 위험은요, 지역별 또는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4번 해볼게요.
투자자의 요구 승률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죠. 그럼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 때 함께 따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20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207페이지. 이렇게. 자, 먼저 2번 볼게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요거는요,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원래 이제 그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이거는 법률적 관리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에 다 나와야 하나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측량 기술 동원해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하죠. 이거는 무슨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다 해줘야 돼요. 4번에 볼게요. 자, 자치관리 방식, 자가관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관리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죠. 자기가 자기 직접 관리하니까 맨날 굳어진 습성을 반복하는 걸요, 타성화 현상이다. 아니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해줍니다. 이건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아무래도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혼합 관리 방식은요, 일부는 전문가가 하고 일부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근데 뭐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될 경우는요, 양 방식의 결점만 노출되고 책임 소유자가 어떻다고요?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는데, 혼합 관리 방식은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해줘야 되겠네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PF 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18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85페이지. 자, 이거는요, 이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거죠. PF는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실패하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 계정을 주거래은행에 맡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 혹은요,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한다 입니다. 뭘 운영한다고요?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한다. 현금 계정을 주거래은행에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출금 보증에 대해서 시공사에 신용 보강을 요구할 수 있죠? 시공사들이 신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보증을 더 서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 조치가 될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PF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맨 먼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됩니다. 뭘 지급해야 돼요? 공사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이 남으면 대출금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대출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남는 돈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죠. 남는 돈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공사비 같은 거 빼야 되죠. 이것들이 시행사 지들 이익을 먼저 챙기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 있죠.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선지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8번은 좀 아까 한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딱. 자,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네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딱 있는데, 요거는 투자 비중입니다. 투자 비중. 얼만큼 투자했냐면, 자, 상가에 20% 투자했답니다. 20%. 자, 요거는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30% 투자하겠다. 여기다 30%, 여기는요 50% 투자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 보니까 호황이 될 경우는 20%, 불황시에 10% 벌 수 있답니다. 20%, 이거는요, 10%. 그 다음에 요거는요, 25%, 자, 10%입니다. 25%, 10%. 요거는요, 10%, 8%네요. 10%, 8%인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요거는요, 확률이 다르네요. 자, 거기 보니까, 위에 가로와연을 보니까 호황이 될 확률은 40%죠. 0.4를 곱해야 돼요. 불황이 될 확률 60%죠. 0.6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이죠. 그러면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나요?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면 14%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4.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25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하면 되죠. 그럼 이거 나왔나요? 16% 나올 겁니다. 이것도 10 곱하기 0.4 플러스 8 곱하기 0.6 해주면 되죠. 그러면 8.8% 나왔나요? 이걸 그대로 14 곱하기 0.2 플러스 16 곱하기 0.3 플러스 8.8 곱하기 0.5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나올 겁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해설에 있으니까 해설 보고 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괄호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억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요,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요거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이 레일리에 뭐라고요? 소매 인력 법칙인데 요거는 7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70. 이렇게. 자, 니은법 보겠습니다.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중천 근중통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점이지대를 다른 말로요 천이지대 해줍니다. 그래서 천이지대 그리고 각종 주거지역 있죠. 이런 식으로 분화된다. 이거는요 동심원 이론을 얘기합니다. 버제스의 무슨 이론하고요? 동심원 이론. 그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 나오면 일단은요 호이트가 생각나셔야 돼요. 선형 이론.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 추계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면서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선형 이론을 얘기합니다. 호이트의 뭐라고요?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다핵심 이론입니다. 해리스하고 율만의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을 얘기합니다.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을 했어야 돼요. 5번. 20번 볼게요. AB 부동산 시장이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자, 먼저 A 부동산 시장이 있고 B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A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는 5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51페이지. A 부동산 시장은요 거 보니까 자, EP는 500-QD랍니다. EP는요 500-QD 이렇게 돼 있죠. 이게 QD가 수요입니다. 수요. 네,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P는요. 3P는 자, 300 플러스 4QS라고 했죠. 300 플러스 4Q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 비부동산 시장은요. P는 400-2QD입니다. P는요. 400-2QD 이렇게. 그다음에 자, 공급 함수는요. EP는 자, 100 플러스 4QS입니다. 100 플러스 4QS. 요 QS 있죠, 이거 공급량입니다. 이게 공급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아직 적지 마세요. 얘를 P만 남겨놓고 넘겨볼게요. 넘긴다면 적지 마세요.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바뀌죠. 2분의 500-QD가 됩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요것분의 요것 빼기 요것분의 요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것분의 요건 250이죠?
빼기 이것분의 2가 그러니까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QD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이렇게 바꿔놨을 때 QD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이거 바로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탄수 공탄발이다 해서 자 수탄수 하니까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탄발이다 해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니까 얘도 크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항상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습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고 했죠.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에 비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에 비하면 얘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을 경우는요. 똑같다 그러면 순환형입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할 거는 기울기를 계산할 때도 수요는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다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항상 절대값만 따져야 돼요. 뭘 따지라고요? 절대값.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죠.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4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4죠. 그러니까 어떤 게 기울기가 커요? 공급이 더 크죠? 공급이 더 기울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공급선의 기울기가 크죠? 기울기를 여긴 기울기입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2를,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로 나누면 되죠? 2가 되겠네요. 2를 1로 나누면 되죠? 여기는요. 4를 2로 나누면 되죠? 얼마요? 2 아닙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자,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함수 있죠? 가지고 바로 풀면 돼요. 연습해 보세요. 금방 됩니다. 다만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거꾸로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거.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돼요? 수탄수 공탄발이니까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크다는 얘기죠. 거꾸로 하면 수요의 길보다 공급의 길이가 크다는 얘기죠. 얼른 이제 체크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어떻게 할만하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 원래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그냥 끄떡끄떡 예. 자, 그래도 이 오후에도 막 쉬지도 않고 공부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경기가 이제 이렇게 변동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 21번은요 4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7페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 본다면 이렇게 자, 요거를 후퇴 시장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후퇴. 요걸요 하향 시장 해줍니다. 요걸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 있죠? 요걸 회복 시장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걸요 상향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요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니까 이때는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입니다. 매도자. 이때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입니다. 자, 볼게요. 21번에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냅니다. 불규칙하지만 변동됩니다. 3번에 상향 국면은 요걸 얘기하죠. 요거는 매도자가 중시되고 맞는 거죠. 그리고 자, 요때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때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 있죠. 전부 다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후퇴 시장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누구 중시한다고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 만약 요때쯤에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럼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것들은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무슨 가라고요? 상한가. 근데 문제는 이쯤에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죠. 시계에서 한 게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죠. 이걸 상한가 하긴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 가격 혹은 뭐라고요? 상한가다 해줘야 돼요. 자, 5번 볼게요. 후퇴 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따질 때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요, 나쁠 때가 있죠. 좋을 때는요, 매도자가 중시되고, 나쁠 때는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이렇게 얼른 체크하시면 돼요. 얼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워야 되죠? 자, 지금은 그 22번 같은 경우는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가치를 구하라. 그거는 지금 일일이 좀 설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작은 금액 빼세요. 큰 금액 빼기 뭐라고요? 작은 금액 한 다음에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됩니다. 요구순위로. 되셨죠? 여기다가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22번.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 가치를 물어봅니다.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60%.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 몇 프로예요? 60%죠? 0.6을 곱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안 들어설 가능성, 안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1년 후의 예상 가격은요,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는 8억 8천,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요, 6억 6천. 자, 큰 금액은 얼마요? 8억 8천만 원. 작은 금액은요, 6억 6천만 원. 이렇게 이걸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다. 1 플러스 0.1 해주면 돼요. 10%가 0.1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마 1억 2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 유, 순, 전, 후 딱 있다면 가능 저소득에서 뭘 빼줘야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줘야 되죠.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 해야 되죠. 기타 소득을 다른 말로 주된 영업 외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영업 외에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뺀 거를요, 유효 조소득. 자,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 있죠. 이걸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은행에다 갚을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거를요, 세전 현금수지. 여기서요, 소득세 뺀 걸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23번.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143페이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조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여기서는요, 요걸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이것만 알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임대 알아야 되고, 공실이라든가 불량부채 알아야 되고, 영업의 소득 같은 거 있죠. 이거만 알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료 수입 알아야 돼요. 근데 영업 소득세는 여기서 빼는 거죠. 알 필요 없고, 이자 상환도 여기서 빼는 거 알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업의 수입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있으면 이거 계산해야 되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비는요,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여기다 포함시키도 안 돼요. 아무 데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얘는요, 세금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뭘 계산할 때요?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자, 이 유효 조소득 계산할 때는 두 개밖에 필요 없네요. 임대료 수입하고요, 영업의 수입 두 개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두 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